안녕하세요. 데미안 네 번째 챕터, 베아트리체의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은 데미안과의 대화와 새로운 깨달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엇하러 그런 걸 가지고 너와 다투겠니? 아무튼 술꾼이나 방탕아의 삶은 아마도 나무랄 데 없는 시민의 삶보다 생기 있겠지. 그런데 언젠가 읽었는데 말이야, 방탕아의 삶은 신비주의자를 위한 최고의 준비의 하나라는군. 예언자가 된 성 아우구스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늘 있기도 하고 말이야. 성 아우구스틴은 한때 향락주의자이자 방탕하였지. 나는 미심쩍었으며 결코 그로부터 훈계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권태롭다는 듯 말했다. 그래, 누구든 자기 취향에 따르겠지. 털어놓고 고백하면 나는 예언자나 그런 무엇이 되는 일 따위에는 전혀 관심 없어. 데미안이 가느스름하게 뜬 눈으로 알겠다는 듯 나를 쏘아보았다. 이봐, 싱클레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너한테 유쾌하지 않은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었어. 아무려나 어떤 목적으로 네가 지금 네 잔을 마시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둘 다 알 수 없어. 하지만 네 인생을 결정하는 네 안에 있는 것은 그걸 벌써 알고 있어.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들 속에는 모든 것을 아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들 자신보다 더 잘해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건 말이야. 미안하지만 난 집에 가봐야겠다. 우리는 짧은 작별을 했다. 나는 몹시 기분이 언짢은 채 그대로 앉아 내 잔을 다 비웠다. 술집을 나설 때엔 데미안이 벌써 계산을 했다는 걸 알았다. 그것이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내 생각은 다시 이 작은 사건에 머물렀다. 내 생각은 데미안으로 가득 찼다. 그가 저 교회 술집에서 한 말들이 기이하게도 신선하게 고스란히 다시 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들 속에는 모든 것을 아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말이야. 창문에 걸려있는 이제는 완전히 빛이 사라진 그림을 쳐다보았다. 빛이 사라졌는데도 나는 보았다. 두 눈은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시선이었다. 혹은 내 속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아는 그 사람이었다. 데미안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가 아는 건 아마도 지금은 어딘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 그의 김나지움 시절이 끝나고 나서 그의 어머니가 우리 도시를 떠났다는 것뿐이었다. 크로모의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내 마음속에서 막스 데미안에 대한 모든 추억을 찾았다. 얼마나 많은 것이 그때 다시 올리기 시작했는지, 그가 언젠가 나에게 해준 말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이 오늘까지도 의미가 있었고 당면 문제였고 나에게 관계되었다. 그다지 즐겁지 않았던 우리들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방탕자와 성인에 대하여 말했던 것도 갑자기 내 영혼 앞에 환하게 떠올랐다. 나에게도 꼭 그렇게 된 것이었을까? 나는 취기와 더러움 속에서, 마비와 상실 속에서 산 것이 아닐까? 마침내 새로운 인생의 충동으로서 바로 반대의 것이, 정결함에 대한 욕망, 성스러움에 대한 동경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날 때까지 말이야. 그렇게 계속 기억을 따라갔다. 벌써 오래전에 밤이 되었고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 기억 속에서도 빗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로니 냉모들 밑에, 그가 언젠가 프란츠 크로모 때문에 나한테 케어묻고 나의 첫 번째 비밀들을 알아맞혔던 때였다. 하나하나가 나타났다. 학교 길에서의 대화들, 견진성사 수업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막스 데미안과의 맨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다. 거기에서는 무엇이 문제되었는가? 나는 얼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천천히 생각했다. 그 생각에 완전히 침참되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떠오른다. 그것도. 우리들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나에게 카인에 대한 내 의견을 알려준 뒤였다. 거기서 그는 우리 집 현관문에 붙어있는 밑에서부터 위로 받쳐진 마감석 속에 새겨진 오래되고 마모된 문장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말했었다. 그 문장이 흥미롭다고, 그런 것들에 유의해야 한다고. 그날 밤엔 나는 데미안과 문장 꿈을 꾸었다. 문장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꾼다. 데미안이 그것을 두 손에 들고 있었고 작은 회색인가 하면 거대하고 여러 색깔이다. 그러나 데미안은 이것이 그렇지만 여전히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해준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나에게 억지로 문장을 먹인다. 그것에 삼킨 문장이 내 속에 살아있고
나를 다 채우고 안에서부터 나를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져 나는 엄청나게 놀랐다. 죽음의 두려움에 가득 잡혀 나는 펄쩍 일어나 잠에서 깨어났다. 잠이 완전히 달아났다. 한밤중이었다.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다. 그러나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 환한 것을 밟았다. 아침에 보니 그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은 종이가 축축해져 방바닥에 놓여있고 불룩하게 뒤틀려 있었다. 말을 하고 그림을 앞지 사이에 끼워 무거운 책 속에 퍼넣었다. 다음날 다시 찾아보니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림이 달라졌다. 밝은 임이 바랬고 약간 좁아졌다. 이제 완전히 데미안의 입이었다. 새 종이에 문장의 새를 그리기 시작했다. 새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는 똑똑히 알 수 없었고 거기에서 몇 가지는 내가 아는 바로는 가까이서도 이제 잘 알아볼 수 없기도 했다. 문장이 오래되고 자주 페인트를 덧칠했기 때문이다. 그 새는 무언가의 위에 서 있거나 아니면 앉아 있었는데 어쩌면 한 송이의 꽃이나 바구니 아니면 둥지리 혹은 화관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걸 더 신경 쓰지 않고 뚜렷한 표상을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명확하지 않은 요구에 따라서 나는 즉시 강한 색깔로 시작했다. 새의 머리는 내 도화지 위에서 황금빛이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계속해서 며칠 안에 완성시켰다. 이제는 날카롭고 대담한 매의 머리를 가진 한 마리의 맹주였다. 그의 몸 절반은 어두운 지구 덩어리 속에 박혀 있는데 커다란 알에서 붙어있는 듯 땅덩어리에서 나오려고 푸른색 하늘 바탕 위에서 애쓰고 있었다. 그림을 꽤 오랫동안 물긋하니 보면서 점점 더 내 꿈속에서 나타났던 색깔 있는 문장인 것처럼 보였다. 데미안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것 같다. 설령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면 말이다. 그러나 당시에 내가 매사를 그렇게 처리했던 것과 똑같이 꿈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일단 보내고 나서 그림이 그에게 닿든 안 닿든 그에게 매를 그린 그림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겉에 봉기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내 이름도 쓰지 않았다. 모서리들을 조심스레 잘랐고 큰 종이봉투를 사서 그 위에 내 친구의 예전 주소를 적었다. 그리고 나서 보냈다. 시험이 다가오니까 나는 여느 때보다 더 한문을 위해 공부해야 했다. 내가 형편없는 방황을 갑자기 청산하자 선생님들이 너그럽게도 나를 다시 받아주셨다. 당시엔 나는 훌륭한 학생이 아니지만 나도 또 누구도 반년 전에 나에게 벌로 내려진 정학 처분이 누가 봐도 있을 법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도 이제는 비난이나 위협 없이 다시 전같은 어조로 편지를 써왔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나 그 누구에게 하게 어떻게 나에게 변화가 생겼는지 설명할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 이 변화가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소망과 일치한 것은 우연이었다. 이 변화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데려간 것이 아니었다. 나를 그 누구에게도 접근시키지 않았다. 나를 오직 더 고립감을 주었다. 그것은 어딘가를 목표 삼았으며 데미안을, 먼 운명을 나 스스로 몰랐다. 그 가운데 있었잖아. 베아트리체로 일을 시작했지만 얼마 전부터 나는 그림 그려진 종이를 그리고 데미안에 대한 내 생각들과 더불어 살고 있었다. 얼마나 완벽히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었는지 베아트리체조차 시야에서 생각에서 까마득히 사라졌다. 나의 꿈들, 나의 기대들, 나의 내면의 극심한 변화에 대해서 나는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설령 그렇게 하고자 해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원할 수 있었겠는가? 5번째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데미안과의 대화와 새로운 깨달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베아트리체 챕터의 모든 파트를 완성했습니다. 싱클레어의 타락에서 시작하여 베아트리체와의 만남과 데미안과의 재회를 통한 새로운 깨달음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갔습니다.